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기혼 여성의 절반이 가족의 반대로 인해 불필요한 규모와 각종 허례허식을 줄인 작은 결혼을 치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학생의 행복도를 나타내는 삶 만족도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나라들 가운데 꼴찌와 다름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봄철 해외여행 증가로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져 해외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우는 아기를 흔들면서 달래본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아기와 놀아준다고 이른바 비행기 놀이를 해주신다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8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아기의 아빠가 구속돼 징역 10년이 구형됐는데요. 이 경우 의도성이 있었기에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지만 실제 만 2세 이하 아이를 심하게 흔들 경우 늑골 골절이나 뇌출혈이 발생하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인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기혼 여성의 절반이 가족의 반대로 인해 불필요한 규모와 각종 허례허식을 줄인 작은 결혼을 치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제 결혼식을 올린 기혼 여성 1,173명을 대상으로 작은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67%가 가능하면 작은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49.1%는 작은 결혼과 거리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22.9%는 가족 반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이어 남들과 비슷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 뿌린 축의금 생각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의 행복도를 나타내는 사업만족도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가운데 꼴찌와 다름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OECD가 회원국을 포함한 72개국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평균 사업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6.36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 중에서는 터키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를 기록한 겁니다. 한국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학업과 장래에 대한 높은 부담감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국 초중고 대학교에서 안전등급 D나 E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이 20곳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2월과 3월 17,900여 곳의 학교 시설물 8만 4천여 개와 놀이시설 9천여 곳을 안전 진단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건물은 모두 2,600여 곳이며 이 가운데 안전등급 D와 E등급의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곳은 초중고등학교 19개 동과 대학 3개 동 등 22개 동이었습니다. 날은 따뜻해졌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나이대에는 독감과 감별하기 어려운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도 나타나고 있어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독감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세에서 18세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지난 4월 2일에서 8일까지 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나이대 환자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1,000명당 5명이었으나 개학 이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해 3월 마지막 주 3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독감 환자는 지난해 12월 8일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12월 셋째 주에 86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후 점차 떨어졌으나 3월 둘째 주 이후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소아 청소년 중심으로 아직까지 계속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봄철에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도 같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의 절차를 지키고 손 씻기 잘하고. 독감은 보통 4월 말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패턴을 보이는 만큼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올봄은 특히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 탓에 미세먼지와 황사의 독성이 강해져 감기와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졌습니다. 건조할수록 감기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몸의 저항력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봄철 해외여행 증가로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월 이후 북반구에 우기가 시작되면 동남아시아에서 지카, 댕기열 등 모기맥의 감염병 유입이 쉬워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걸려 국내에 유입된 감염자는 현재까지 19명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댕기열 역시 유입 환자가 2014년 165명에서 지난해 319명으로 증가세입니다. 지카, 댕기열은 예방약과 백신이 없어 모기 기피제를 챙겨가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최근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황열, 수막염과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어 예방접종이 권고됩니다. 중남미 쪽이나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따라서 수막구균 감염이 유행하거나 황열이 유행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막구균 백신이나 황열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꼭 확인을 하고. 메르스에 대한 긴장도 놓아선 안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에서 여전히 유행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중동 5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 감염자는 252명으로 이 중 85명이 사망해 치사율 34%를 보였습니다. 해외 방문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감염내과 전문의와 만나 예방약과 백신 정보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해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몰카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몰카 범죄를 예방하려면 먼저 몰카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전자상가.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가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곳에 들어가자 직원이 볼펜 모양의 몰카를 보여줍니다. 차키 모양 몰카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몰카는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 옷걸이 모양 등 언뜻 보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몰카 공포증에 시달리는 여성이 적지 않습니다. 화장실이나 워터파크나 사우나 같은 데랑 지하철에도 앉을 때 치마 입었을 때는 되게 좀 뭔가 신경 쓰게 되고 혹시 찍힐까 봐 무섭고 그래요.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몰카 판매를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법안 발의 사이트 국회톡톡에 올라온 몰카 판매 금지법에 서명한 사람은 16,000여 명에 달합니다. 몰래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제한하고 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성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법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김영우 의원 등도 몰카 판매 금지법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터와 학교가 있는 서울과 집이 있는 경기를 오가는 사람들이 1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을 드나드는 마지막 요금 소복은 매일 아침 저녁 이 앞은 출퇴근 차들로 꽉 막힙니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5년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57만 1,000명이 줄었고 경기도 거주자는 34만 3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낮 시간 특정 지역에 머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주간 인구지수를 보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기는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뒤에서 2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주를 위해 경기도로 이사했지만 낮 시간에는 일터나 학교에 가기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직장이나 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서울을 찾는 사람은 150만 명 정도. 이 중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이 127만 7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범위를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넓혀 시도 간 인구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충남과 강원도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많이 들어왔고 수도권 사람들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사 갈 때도 충남과 강원도로 많이 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수도권에 들어온 사람들은 20, 30대가 많았고 특히 서울로 온 사람들 중에는 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수도권을 빠져나간 사람들은 30대 남성이 많았습니다.
지난 4월 20일 양성평등 정책의 비전과 방향이란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개원 34주년 기념 세미나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 세미나에는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정춘숙 국회의원,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를 포함한 사회 각계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 세미나의 주제는 양성평등 정책의 비전과 방향입니다. 우리 원이 오늘 개원 34주년을 맞았는데요. 한 30년 정도의 양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돼 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양성평등 연구와 정책 발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개원 34주년을 축하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기념식 이후에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가 양성평등에 대한 EU의 접근 방식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미하엘 라이터러 대사는 한국의 발전 속도가 아직 더디지만 양성평등이 이루어진다면 사회 전반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우리나라 양성평등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토대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노동시장 내 성격차 해소, 공공정책의 성평등을 위한 성주류화 정책 등 다양한 고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날 나온 고견들이 향후 양성평등 정책을 입안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속속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알고 보면 안전한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 상식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동발달 전문가 이인혜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상담하다 보면 자녀를 어떻게 훈육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훈육이 뭔지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훈육이라고 하면 혼낸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지요. 잘못된 행동에 대한 타일은 질책을 주로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훈육이란 이것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관심 주기, 칭찬, 일상적인 행동에 대해 기다려주기와 같은 방법도 모두 훈육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달 시기에 따라 훈육의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12개월 아동의 경우 기본적 신뢰감과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마는 아기의 울음을 통해 아기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이를 통해 아기는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나 부모의 행동이 예측되지 않을 때 불신감도 함께 발달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훈육은 대부분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고 수용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뢰와 사랑이 단단히 형성되어야 규제와 통제도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 1세부터 3세는 자율성과 수치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자신의 환경에 대한 적극적 신체 활동이 증가되고 언어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자발성이 매우 증가되죠. 무엇이든지 다 해보려고 하고 만져보려고 하고 스스로 하려는 요구가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부모는 자율성을 통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요. 이러한 반복되는 상황들을 통해 아이는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이 시기의 훈육은 아동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해주는 행동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단호하고 간결하게 훈육하여야 합니다. 만 3세 이후는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흔히 이 시기 때부터는 때를 부리는 시기라고도 하죠. 독립하고 싶은 요구가 커지게 되므로 본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인 질서와 규제를 받아들이고 기본적인 자기 조절을 배울 수 있도록 훈육하여야 한답니다. 때문에 적극적이고 확실한 훈육이 필요하게 되죠. 적극적이고 확실한 훈육이라 함은 가장 먼저 아이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어야 하며 그 후에 분명한 제한과 한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는 아이에게 뛰어다니고 싶었어?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 뛰어다니면 부딪혀. 뛰면 안 돼.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무섭게 하거나 욱하며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부모는 단호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훈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훈육을 할 때 훈육의 대상이 아동의 인격이 아닌 행동에 두어야 해요. 이는 아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해주며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훈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한 그 행동은 속상하고 미운 거야. 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기요. 훈육을 시도할 때에는 아동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지도해야 그 훈육이 정당성을 가지게 된답니다. 부모님들은 누구나 자식을 너무 사랑하죠. 그러나 그 사랑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른 훈육이 함께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도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따뜻한 아이로 자라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아비만의 원인은 일단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전적인 원인이 있고요. 유전적인 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요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빨리 피자나 햄버거 등 고열량 식품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칼로리 양 섭취, 서구화된 식습관 등이 있고요. 또한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일단은 뭐 방과 후에 학원을 많이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시간에 짬이 나더라도 뭐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TV나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가 앉아서 거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량의 감소, 예전 아이들처럼 나가서 노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거의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량의 감소가 중대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아이들이 단순히 어렸을 때 그냥 통통하고 귀여운 아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아 비만의 70에서 80% 정도는 성인형 비염으로 이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계속 비만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성인병 질환에도 노출되기 쉽고요. 그리고 조기 아이들이 비만한 상태는 조기 성성숙을 유발하여서 아이 성장이 빨리 끝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교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심리적인 위축감을 많이 갖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놀리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 소아 비만이 많은데 예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소아비만의 예방법으로는 집에서 올바른 식습관을 습관화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꾸준히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 아이들이 식사 시간이 지나치게 늦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학원 때문에 늦게 오는 경우에는 저녁 식사 시간이 너무 늦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소아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저녁 식사 시간을 7시 이전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2시간은 공복으로 잠드는 습관을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중요한데 비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혼자서 운동을 하고 하면 좋아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같이 나가서 운동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또래 아이랑 같이 어울려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아이가 일주일에 5일 이상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입맛에 길들어진 식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서부터 아이가 튀기거나 볶은 음식보다는 삶거나 데친 음식 등을 많이 먹어서 아이가 그러한 음식에 입맛이 길들어질 수 있도록 키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의 부작용을 우려해 영유아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일절하지 않는 자연주의 육아가 일부 젊은 부모들 사이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 예방접종 부작용 사례를 들며 자연스레 병에 걸렸다 낫는 게 오히려 진짜 면역력을 만든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면역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